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뉴욕 증시가 네. 정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유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3대 지수 다 예. 하락을 했는데요. 뭐 폭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내렸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8%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4%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2.70% 이제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하루 만에 15.4% 폭락했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다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진짜 눈에 띄죠. 이게 4년 반 만에 이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고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는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는 미국 증시를 투자했을 때 테슬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울상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뭐 200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제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빠졌고 하루 시총 본다 그러면 한 190조 원이 이제 증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루 만에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테슬라 1분기 주가에 대해서 조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욕 주가가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과도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의 이런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거는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승인을 하겠다, 용인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비춰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깨졌습니다. 예외주의는 뭐냐 그러면 지난해 한 해를 본다 그러면 미국 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았습니다. 예. 그 뜻은 뭘까요? 불패 신화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면 돼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 미국 예외주의가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느라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책 조정의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 재정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통화 당국에서 뭐 움직이게 돼요. 뭐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목소리를 낼 텐데 연준에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켜보겠다.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지 지켜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고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뭔가 통화 정책을 쳐서 뭐 주가를 좀 떠받치려나 이런 기대감이 싹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 뭐 시장에서는 지금 과도하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락했는데 네. 이게 정말 경기 침체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현상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 단기적 조정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털고 간다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뭐 정말로 이제 침체의 경제 신호다라는 뭐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의 이제는 관세 정책 이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월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침체 위험은 있으나 이게 침체로 계속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실제 이제 좀 양분된 시장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건 맞습니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물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 CPI가 이제 3%가 나왔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12월은 2.9%, 11월 달 같은 게 2.7% 이제 CPI 지수가 이제 상승률이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물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스러움, 그럼 이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소비 여력입니다. 미국은 소비가요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소비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소비 둔화세가 지금 지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침체 이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세를 끝까지 아마 밀고 갈지 아니면 수정할지 어허. 요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증시뿐 아니라 네. 가상화폐,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예.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투자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있는데 거의 마이너스 한 하루 만에 30% 40%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예. 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8만 달러가 이제 깨졌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을 때 한 7만 9,341달러 하는 거를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8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향하느냐 그 기로에 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비트코인에 또 크게 올랐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였거든요. 아. 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야 이거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한대 이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올랐는데 사실상 이제 전략 자산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딱 이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이 시간. 예, 그 전에 제가 이거밖에 별로 오르지 않았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때 한 9% 올랐었죠. 맞습니다. 예. 이제 저는 만약에 전략 자산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잖아요. 그럼 더 크게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 긍정적인 거는 다 반영이 됐고 더 반영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이 뉴욕 지가와 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지가가 빠지면 또 예. 같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나스닥과 커플링 현상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현재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뉴욕 주가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예. 그런 이유가 역시나 경제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 뭐 가상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오는 12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엔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진 않았지만 네. 이번에는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쿼터제로 묶은 경험이 있죠. 지금도 이제 쿼터제로 가고 있습니다. 한 263만 톤 정도가 딱 쿼터로 들어서 그 전까지 그 이하 같은 경우는 무관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25%의 관세는요. 무조건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동안 이제는 쿼터제로 무관세 적용받았던 것들도 25%의 관세가 책정돼서 들어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철강 제품이 오른다, 알루미늄 오른다 그러면요. 이런 파생 상품도 있잖아요. 뭐 예. 너트라든지 볼트 이것까지도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이미 관세 25%를 해도 미국에 들어가서 보면은 미국 제품과 아니면 다른 나라 제품과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25%를 해도 싸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는 관세 25% 책정이 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이 본인의 정책을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꼭 듭니다. 한마디로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우리나라 미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LG전자의 뭐 건조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세탁기 같은 경우도 봐라 멕시코 공장에 있는 거 지금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느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멕시코에 있는 건조기 공장 말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례를 꼭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을 세울까 말까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의 이제 치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 현대제철마저도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25%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죠. 왜? 우리나라의 공장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또 사라지게 되잖아요. 예. 이런 점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나
소비 심리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카드 매출 얼마나 나왔냐 이런 부분일 맞습니다. 텐데 카드 소비 감소한 것은 당연하고 또 주목할 만한 게 교육비가 네. 한 4년 만에 감소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여신금융협회에서 1월 달에 이제 카드 소비 매출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다 대부분이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운수업, 뭐 도소매업 크게 빠졌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좀 쓰는 거를 더 덜 쓰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는 교육 서비스업도 5.5%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서비스업은 우리가 정규 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고요. 예. 유치원 포함되고요. 우리가 보내는 학원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 정말로 마지막 보루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굶을정정 우리 애기 교육 정말 잘 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까지도 사실상 이거를 줄였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서민 경제의 소비가 좀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소비 자체가 만약 이렇게 둔화가 된다 그러면 GDP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정책적인 어떤 분명히 효과도 나와줘야 된다. 그 효과는 뭐겠느냐? 지금 정치권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경이죠. 그래서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소비 심리 위축을 막고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계의 숙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정책적인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영업자의 사실상 지금 고용 인원을 봤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번 연도 1월, 2025년도 1월 봤을 때 550만 명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쭉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매월 갈수록 회복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갈수록 엔데믹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다시 한번 10월 달부터 꺾이는 그래프,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 추세가요. 실제 550만 명이라는 저 숫자가 IMF 때보다 더 낮은 겁니다. 그 IMF 때 97년도에요. 590만 명이었어요. 자영업자 수가. 이거보다 더 낮아요, 지금. 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97년도 590만 명이었다가 좀 회복이 되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와서 다시 한번 500만 명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쭉 흐르다가 이제는 1월 달에 550만 명에서 정말 최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 그 뜻은 뭐냐면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폐업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가게에 그 자영업자의 가게에 같이 계시는 가족분들의 생활도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어봤어요. 실제 이제는 경영 환경이 왜 안 좋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배달 수수라든지 아니면은 고물가 이런 거에 이제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제는 원자재 재료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 임차료가 부담된다 순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배달료도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 원리금 역시도 부담이 크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홈플러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 도입을 하고 나서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권에서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음이 부도됐다는 얘기는 당좌 예금 계좌라고 있습니다. 이 당좌 예금 계좌는 뭐냐면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금 통장에 사실상 이제는 잔고를 남겨놓습니다. 홈플러스가.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상 어음을 발행하고 수표를 발행하는데 이 당좌 계좌에 사실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난 케이스다라 보시면 되겠고 이게 부도가 났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뭐 지금 당장 무너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좌 계좌가 이제 중지가 된 거고 이거는 2년 동안 이제 묶이게 돼요. 이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자들이 허용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이 완전히 막혔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당좌 계좌는 당연히 이제 부도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법원 회생이 들어갔는데 기업 회생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은 이제 예고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채권 규모를 봤더니 한 6천억 규모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카드 대금에 대해서 분명히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지금 금융사들이 팔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팔았을 때 신용도가 낮아요. 홈플러스가.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일반 기관 투자자들은 사질 않았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신용도가 낮다 보니 굉장히 고금리로 팔았거든요. 그러면 고금리를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 기관에서 이제는 소액으로 좀 샀었을 텐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부실화된 거죠. 그러면 이 6천억에 대한 채권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는 CP라든지 기업 어음도 굉장히 좀 많이 판 걸로 알려져 있고 단계사채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저는 우려스러운 게 유동화증권입니다. 한마디로 카드 대금을 유동화증권에서 금융회사에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품값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채무로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것까지도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화증권이 부실하게 되고 여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투자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줄줄이 아마 여파가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이 유동화증권을 팔았던 증권사에서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이거는 형사고발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푼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일단 표면적인 거는 이거는 분명히 부실화될 거, 부도날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유동화증권 발행한 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또 지켜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한 시선으로는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채권을 극소량으로 들고 있는 펀드마저도 판매가 아예 중단이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야 너무 과민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당연히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융채무는 딱 막힌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딱 스탑 제공했거든요. 그럼 상거래 채권만 지금 홈플러스 입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영업활동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 대금, 상품을 제공했던 식품업계에서 뭘 믿고 상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상품이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도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업활동이 안 됩니다. 지금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업활동이 중지가 되면 현금 못 만들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쉽사리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아마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이것 때문에 이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추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